안녕하십니까. 문화사랑방의 덕고구금입니다. 오늘은 음악하면서 문화 작가인 이티의 호프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 이티의 호프만 시대를 전후한 주요 사람들을 연표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1810년을 기준으로 이때가 언제냐면은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범할 때입니다. 전으로 1749년 앞으로 이제 60년 뒤로 한 22년 정도. 이걸 왜 이걸 하냐면은 괴테가 1749년이니까 거의 1750년에 태어났죠. 그래서 1842년 거의 뭐 83세 정도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베토벤이 이보다도 괴테보다도 거의 21년 후에 1770년에 태어나서 괴테보다 일찍 죽었습니다. 1827년에 죽었고, 이티 호프만은 베토벤보다 6년 늦게 태어나서 베토벤보다도 5년 빨리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괴테보다는 엄청 빨리 죽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1769년 베토벤보다 1년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821년 한 6년 일찍 죽었습니다. 그입니다. 나폴레옹, 호프만, 베토벤이 괴테의 그늘 아래 같은 시기에 다 살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나폴레옹이 황제가 된 시기는 1804년부터 1814년 사이 정도 됩니다. 물론 그 앞에 프랑스 집정관, 대통령쯤 되는 그런 직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괴테가 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소설이 있고, 이게 언제냐면 1774년입니다. 1774년이면 거의 베토벤이나 나폴레옹이 태어나서 아주 서너 살 때 이야기고, 호프만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발표되었습니다. 괴테가 25세 때 발표했습니다.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후에 겨울나그네의 시를 지은 사람은 빌헬름 밀레라는 사람인데 1794년에서 1827년. 여기 밑에보다 짧게 살았습니다. 거의 베토벤보다 더 적게 살았습니다. 32세에 죽었습니다. 이 겨울나그네 작시 시를 보고 작곡한 사람이 슈베르트죠. 1797년에서 1821년입니다. 이거 왜 이걸 이제 적느냐면은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 이제 중요한데, 겨울 나그네, 이 나그네 이름이 베르테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음에 발표하겠습니다. 제 유튜브에는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에른스트 데오도르 빌헬름 호프만은 모차르트를 좋아해서 29세에 요 세 번째 세례명을 아마데우스로 바꿉니다. 에른스트 데오도르 아마데우스 호프만. 그래서 요새는 쓰기는 ET 호프만으로 쓰기도 하고 ETW 호프만으로 적기도 하는 걸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직접 그린 자화상입니다. 여기는 빌헬름 호프만이라고 나옵니다. 출생은 1776년이고 사망은 1822년입니다. 국적은 프레세 영국이고, 직업은 원래는 대법원 판사입니다. 작곡가, 지휘자의 어떤 자질이 있어 갖고 음악평론 활동도 하면서 작곡, 지휘 다 했습니다. 그 외에 기본적으로 그 글을 잘 썼다고 하겠습니다. 풍자화가, 화가, 아동문학가, 작가, 일기작가, 평론가, 감독, 문화와 관계되는 거의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인생력을 보면은 출생이 퀘니히스베르크, 현 러시아에 있는 칼리닝그라드입니다. 칼리닝그라드. 이 바깥쪽이 러시아인데 여기 발트 삼국 말고 여기 칼리닝그라드가 러시아 땅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 도시는 엠마뉴엘 칸트의 도시라고 합니다. 여기 칼리닝그라드,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퀘니히스베르크인데 이게 이제 옛날에 프로이센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기 베를린이고, 여기 나중에 활동한 반베르크입니다. 여기가 뉴렌베르크고,
아버지는 변호사이면서 시인이면서 아마추어 음악가적인 기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의 사촌지간인데 법조인 가문이라고 합니다. 2세 때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자라면서 집안 가풍에 따라서 법조인이 됩니다. 근데 법조인이 되었다가 젊을 때 그런 치기로 위력인사 풍자 한 캐리케처 그림을 그렸다가 저 멀리 좌천돼 버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1806년에 나폴레옹이 쳐들어와서 그 실직하게 됩니다. 판사에서 쫓겨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음악가로 활동을 하고 싶다 해서 베를린에 가서 밤베르크로 가서 이제 음악 활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하프만 이런 사람이 음악이 좀 특이하고 성격이 그래서 극장 감독과 갈등, 그다음에 그래서 밤베르크 극장의 지휘자가 됐다가 쫓겨납니다. 그래서 뭐 무대 연출과 장식과 극작가 등을 하면서 밥을 먹고 살게 됩니다. 한편 레슨하던 소녀 율리아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때 유부남이었다고 합니다. 이 율리아는 허프만의 소설에 여자 주인공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기의 첫사랑이라서. 첫사랑은 아니고 등등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그다음에 나폴레옹이 패망 후에 베를린으로 들어와서 다시 관직, 그러니까 이 음악으로 못 먹고 사니까 새로 판사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 밤베르크라는 도시에서는 헤겔이 참 유명하다고 합니다. 헤겔, 호프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헤겔입니다. 게르그 프리드리히 빌헬름 헤겔. 아까 그 이 벽에 헤겔 이름이 있듯이 여기도 다른 벽에는 이렇게 호프만이 1808년 9월 1일 밤베르크에 왔다고 이렇게 적어놓은 담벼락이 있다고 합니다. 밤베르크에 가면은. 그러고 율리아 마르크가 거주했던 건물에는 이런 판에 E.T. 호프만의 제자였고 그가 창조해낸 가장 아름다운 여성의 근원상이라는 말이 여기 해석하면 그렇게 됩니다. 밤베르크에 호프만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앞에 이렇게 호프만 동상이 있고 밤베르크의 유명한 소설 똑똑한 고양 숫광이 물의 인생관과 간간히 끼워넣은 휴지 조각에 걸쩍거린 성가대 지휘자 요하네스 크라이슬러의 단편적인 정의라는 책에 나오는 고양이 물의입니다. 그 아주 유명한 고양이. 그 박물관 앞에 이렇게 물어가 자기 자서전을 쓰거든요. 독학하는 고양이라서 똑똑하게도 자서전을 씁니다. 이 박물관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마법의 정원이 있는데 여기서 쭉 들어가면은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여기서 볼 것은 9번 운디네입니다. 운디네는 그 물의 정령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어공주 리틀 머메이드와 그 관련이 있습니다. 호수의 정령. 이제 그렇게 밤베르크에 가서 계속 실패했지만은 이후에 이제 베를린으로 돌아오고 뭐 판사에 있으면서 낮에는 판사, 밤에는 음악을 했는데 그때 오페라 운디네를 작곡해서 초연해서 대성공을 합니다. 그로부터는 이제 좀 나아졌지요. 좀 나아졌고 뭐 술도 많이 마시고 지냈습니다. 루트와 베게네라는 주점이 이제 술을 많이 마셔서 명소가 됐다고 합니다. 말년에도 뭐 저항의식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이 호프만이 그 음주벽과 와병으로 인해 갖고 46세라는 아까운 나이에 유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이것은 베를린에 있는 호프만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평가를 보면은 로버트 슈만과 비슷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프만의 작품 중에서 이제 크라이슬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진정한 의미의 천재적 낭만주의 예술가로서 지극히 민감하고 쉽게 자극되는 성향을 가진 인물로 그려지며 그의 행적은 예술과 세계와의 화해가 불가능한 걸 보여준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기 분열적 불안 상태에 휩싸이고 어두운 심년, 내적 분열로 가득 차 있고 주위 세계와 충돌하면서 타협하지 않는다. 광기로 치달을 위험을 안고 있다. 낭만주의 음악의 전형 로버트 슈만과 겹쳐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반베르게 시절에 베토벤의 음악에서 평론을 많이 썼습니다. 그 뭐 운명교향곡에도 쓰고 쭉 찾아보면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호프만은 자신의 견해를 단순히 글로만 쓰지 않았고 실제 악보를 예시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 실제 악보 예술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좀 접근하여서 설득을 가지게 되고 평론가로서 이름을 좀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호프만 이 사람이 영향이 상당히 센데 다른 작가들보다 한 발 앞서서 개척한 작가로서 후대의 작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F 호러 장르의 원조를 알고 있는 에드가 알란 포도 영향을 끼쳤고, 이제 모월의 사나이라는 그 소설에서는 기계 인형이 등장하고 로버트 SF의 효시, 그다음에 이제 뭐 악마의 묘약 같은 데서는 고딕 소설의 틀을 완성하였고, 금항아리, 브람빌라 왕녀 등 수많은 팬터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키데리양 같이 추리 소설을 쓰기도 했고, 이런 것들은 스키데리양 같은 범죄 소설 요건을 갖춘 거는 연쇄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데, 에드가 알란 포의 모르그가의 살인 사건에 영감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후기 이제 예술동을 하는 독일 후기 낭만주의 시대에 살면서 이제 푸케의 물의 여종 운디라는 소설을 읽고 이 작품을 오페라로 작곡해서 자신이 지휘하면서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호들갑 인형, 이 음악은 차이콥스키가 만들었지만은 이 소설을 이 호프만 이 사람이 지은 것입니다. 호들갑 인형. 그다음에 영향을 받은 문학가들로서는 아까 이야기한 에드가 알란 포 말고도 니콜라이 고골, 찰스 디킨스, 버를레르, 도스토옙스키, 뭐 카프카 등이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음악가로서는 슈만의 이제 크라이슬리아나라는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오펜바흐는 호프만 이야기를 쭉 모아서 호프만 이야기라고도 만들었고, 아까 이야기한 호들갑 인형의 소설은 호프만이 지었는데 그걸 음악으로 만든 사람이 이제 차이콥스키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바그너도 오페라 뉴렌스크의 명가수 중에서 이제 호프만이 지은 세라피온의 형제들이라는 것에서 영향을 좀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그 모래 사나이에서 이제 코펠리우스 박사를 주인공으로 해서 발레 코펠리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스키데리 분의 영향으로 오페라 카딜락 이런 것도 만들어집니다. 뭐 영화 감독들도 영화를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히치콕, 베르만, 길레르모, 어떤 영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신과에서 지금은또 프로이드는 그의 작품 모래 사나이를 대상으로서 이제 섬뜩함을 쓰기도 했습니다. 모래 사나이 읽으면 좀 계속 겁나고 신경적으로 좀 자극하는 섬뜩한 살아가면서 그런 분위기, 좀 찝찝한 분위기를 계속 느끼게 됩니다. 주요 문학 작품들로는 숫고양이 인물의 인생관 있고, 이제 밤의 풍경, 모래 사나이, 적막한 집, 장자 상속, 세라피온, 아까 앞에 세라피온 제라피온으로도 하기로 하고, 호두까기 인형과 생지의 대항. 원래 제목은 이제 호두까기 인형과 생지의 대항입니다. 이그나츠 데너가 있고 8년의 광장 등이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거는 이제 모래 사나이와 숫고양이 인물의 인생관 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그 뭐야, 숫고양이 인물의 인생관에는 그 크라이슬러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을 사실 아직 국내에 덜 들어왔기 때문에 다 찾아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유명한 책 중에 독학한 숫고양이 인물의 인생관과 간간히 끼어넣은 휴지 조각에 끌적거린 성가대 지휘자 요한에서 크라이슬러의 단편적인 전기라는 책이 있는데, 대충 내용이 뭐냐면은
크라이슬러가 자서전을 쓰고 이 갑자기 진재적으로 똑똑해진 고양이가 자기도 자기 자서전을 쓰는데 자서전을 쓰면서 앞지로 이제 자기 글을 쓰고 잉크 지우는 잉크 빨아들이는 그거로 이 사람 쓴 책을 땡겨고 쓰다 보니까 이 옛거랑 같이 섞여 버립니다. 그래서 독학은 무르지 인생관 썼는데 크라이슬러의 전기가 같이 두 권 없어집니다. 그 책곡을 쓰면 조금 복잡합니다. 근데 그거는 어차피 작가가 그런 의도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허프만의 왜 세계와 주의 세계와 어울리지 못했냐면은 그때 당시가 이제 베토벤 시절이고 앞에 모차르트가 뭐 독일어로 오페라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이탈리아의 영향이 커서 사람들이 독일어로 뭐 오페라를 한다, 음악을 한다 이건 별로 안 좋아하고 전부 다 이제 이탈리아를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프만 같은 사람은 야 우리나라 독일 음악으로 살아야지 왜 자꾸 이탈리아를 하느냐 하지만 사람들은 당장 이탈리아어로 해야 장사가 되니까 그렇게 이제 호프만이 쓸 자리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케스트라 지휘하면은 전부 다 극장 감독 말 듣지 지저 말을 안 듣고 연주도 안 하고 연주 틀려버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허프만이 음악으로서 자기가 직접 작곡한 것들로서는 합창곡이 있고 가곡이 있고 오페라가 있는데 운디네가 좀 유명합니다. 운디네 현재도 유럽에서는 많이 공연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기악들이 있고 교향곡도 있습니다. 교향곡 예, 한 개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교향곡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잠시 듣기만 해보겠습니다. 오페라노로서는 운디네가 있습니다. 운디네. 원작 소설은 프레드리히 드라 모테폭이라는 사람,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날짜를 보면은 같은 시대 사람인데 이 운디네라는 소설을 발표해서 외국에서 이름을 알리게 될 정도로 유명하게 됩니다. 이 운디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원소설 물, 불, 바람, 땅 중에서 물에 해당하는 요정, 정령입니다. 요정은 아니고 정령쯤 됩니다. 운디네 서곡을 잠시 듣고 가겠습니다. 예. 좀 이제 푸케나 포코 되게 아는 사이들이지만은 푸케 인기는 그렇게 길지 않았다고 합니다. 운대네는 1악장, 2악장이 있고 그러니까 서곡이 있고 1악장이 있고 2악장이 있고 피날레가 있고 이렇게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에 운디네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이거 유튜브에 찾으면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 2020년 영화의 주제곡으로서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BWV 974번 중에 2악장 아다지오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인생이다라는 단편 영화의 주제곡으로 쓰였는데 이건 들어보겠습니다. 카이타 부니아티실리도 연주행 동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음악은 바흐 마르첼로의 아다지오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진짜 그 시대 바로크 시대에 알렉산드로 마르첼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좀 부끄러워서 가명으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품들이 전부 다 비발디나 동생 베네딕토 마르첼로 작품으로 간주되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은 오보에를 좀 활성화시키고 오보에 음악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르첼로의 곡으로서 이제 오보에 협주곡 D 단조 2악장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것을 이제 바흐는 피아노 곡으로 단선율만 가진 단선율 만드는 게 아까 그 주제곡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호프만의 음악과 관련된 문학 작품들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호프만 이야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모래사나이, 고문관 크리스페, 어쨌든 호프만 이야기라는 음악에 이제는 이거는 오펜바흐가 쓴 호프만 이야기라는 오페라인데 거기에 이제 세 개의 호프만 이야기가 소설이 쓰입니다. 모래사나이, 고문관 크레스펠, 잃어본 거의 형상. 그다음에 이제 발레는 호두까기 인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격동의 시기에 아까 봤지만 칸트의 고향인 퀘니시 베르크에서 남쪽 중에 남쪽인 반베르크로 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지저도 안 되고 헤매고 있을 때 그 성악 레슨을 했는데 그때에 아주 어린 젊은 율리아를 격렬하게 사랑하게 됩니다. 부모가 깜짝 놀라서 다른 사람한테 시집보내버립니다. 이제 영향받은 음악가들이 만든 것 중에 슈만이 만든 크라이슬레이아나라는 음악이 있습니다. 크라이슬레아니아는 뭐냐면은 크라이슬러의 뭐 세계 클래스의 이런 것입니다. 여기 뭐냐면은 호프만이 그린 요하네스 클라이슬러의 자화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사람을 그린 것입니다. 크라이슬러라는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빙빙 돈을 돌다 뭐 그런 원 속에서 빙빙 도는 사람, 빙글빙글 도는 사람 이런 의미로 쓰였다고 합니다. 크라이슬러는 어디서 왔을까 아무도 모른다. 부모는 누굴까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호프만이 음악가이기 때문에 호프만이 쓴 책들을 쭉 보면은 음악 이론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음악은 어떤 뭔가 오도음 사이만 움직인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정도면 아주 적게 해놨습니다. 내가 뭐 3도화, 5도화, 뭐 샤, 플랫 이야기 쫙 나오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다 단조 개사고 이런 이야기가 이 호프만의 책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크라이슬레아나는 8개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그 단조는 이제 플로레스탄, 장조는 오이제비우스 그렇게 각각 성격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슈만은 플로레스탄을 이제 열정적이고 급진적인 캐릭터 단조,
제비우스는 유력하고 몽상적인 캐릭터 장조. 그다음에 이제 장조와 단조를 합쳐주는 사람은 라로. 성숙하고 현명한 캐릭터. 이 라로는 클라라의 라자와 로베르토 슈만의 로 하적한 라로입니다. 이게 보면 지시해 보면 격렬하게 흥분하여 이렇게 음악이 상당히 격렬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선 손여름 씨가 하는 게 유튜브에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오펜바흐가 지은 호프만 이야기라는 오페라가 있는데, 이 오펜바흐라는 사람은 원래는 오페라를 주로 쓴 게 아니고 오페레타라고 오페라를 좀 줄여서 만든 작은 오페라, 그러니까 요새지만 뮤지컬 정도, 작은 뮤지컬 정도로서 히트를 쳐서 돈을 좀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희망이 뭐냐면은 나는 오페라를 쓰면 안 되는가 해서 열심히 하다가 이제 그 호프만 이야기 극본을 구해서 오페라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몸이 안 좋아서 오펜바흐 호프만 이야기 오페라를 만들다가 그만 돌아가시고 맙니다. 그 연습 도중에 공연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오페라 극본을 완성을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뒤에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1, 2, 3, 4, 5 막 있으면 4막 중간까지 하다가 다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이 친구들이 했다 하지만은 어쨌든 오픈바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뒤에는 상당히 많이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A 사람 판본, B 사람 판본 이렇게 많이 있어서 볼 때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안에서도 1번하고 5번은 뭐 서주 끝이니까 관계전 2, 3, 4는 순서가 또 바뀌기도 합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뱃노래라는 거 들으면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음악입니다. 대충 내용은 호프만이 새로 생긴 애인 스텔라가 있는데, 스텔라가 지금 오페라 공연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첫 번째 애인 이야기 올랭피아, 두 번째 애인 줄리에타, 세 번째 애인 안토니아에 대한 옛날에 대한 사랑 이야기를 사람들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일 막에서 제일 유명한 것은 이제 클라인차의 전설이라는 노래가 있고, 2막에서는 이제 올림피아 인형 노래가 있는데, 세 번째 이제 사랑의 이중창, 네 번째 베넨스의 뱃노래, 그다음에 빛나는 다이아몬드, 이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석의 노래는 거기 파우스트의 이제 나오는 보석의 노래가 있는데, 이것도 보석의 노래라고 하는 또 다른 형태의 보석 노래가 여기서 나옵니다. 인형의 노래는 사실 조수미 씨가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오페라 세수에 하는 건 아니고 자기가 그 발표 연주할 때 하는 거입니다. 유튜브에서 찾으면 재밌습니다. 여기서 제일 유명한 노래는 허프만의 뱃노래. 원래 제목은 아름다운 밤, 오 사랑의 밤입니다. 허프만의 사랑스러운 밤이라고 여자가 꼬셔서 허프만의 영혼을 뺏어가는 그런 유혹하는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코펠리아라는 발레인데, 레오달리에브
이 코펠리아는 이 아까 모래 사나이 내용이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은 어릴 때 모래 사나이에 대한 전설을 듣습니다, 주인공이.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어릴 때 잠 안 자면은 모래 사나이 아저씨가 와서 모래로 눈을 후리펴가 눈알이 티 나오면 갖고 간다. 그러니까 빨리 눈 감고 자라 하는 그런 우리 이야기인데, 옛날에 뭐 우리도 어릴 때 잠 안 자면 귀신에서 잡아간다 하듯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래서 뭐 맨날 좀 불안증이 증가돼 있는데, 아버지 친구들이 놀러 와서 지하실에 가서 무슨 실험을 하다가 터졌어. 폭발 사고가 나서 아버지가 죽어버립니다. 근데 아버지 친구는 그냥 사라지고, 그러니까 뭐 자기는 그 뭐냐 사나 이야기 듣고 기분도 나빴는데 아버지도 죽고, 그렇게 그 사람을 보면도 저 사람이 이상한 뭐냐 사나이 같은 느낌도 나고, 좀 겁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느덧 대학생이 되어서 대학교에 갔는데, 그 대학교 같은 반에 어떤 애가 옛날에 그 자기 아버지 죽이고 간, 이제 자기 이제 실수로 사고로 죽었는데, 이제 그 주인공은 자기 아버지 죽였다고 생각하고 그 비슷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항상 그 불안에 떱니다. 한편 자기가 이제 대학교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보니까 동네에 어떤 교수님 댁에 베란다에 아가씨가 앉아 있는데 조신하게 맨날 책만 보고 뭐 별로 설치지도 않고 멀리서 보니까 예쁘고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말갈량이 아가씨가 아닌 조신한 여자라서 맨날 쳐다보고 하다가 이제 어느 날 가서 그 집에 가서 안경 쓰고 보니까, 마법의 안경 쓰고 보니까 진짜 살아있는 사람 같은 인형의 하나 있었는데, 그, 그 인형을 보고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막 돈도 주고 그러다가 그 인형을 사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 인형을 만든 사람, 박사한 사람과 그 인형을 좀 활기차게 해주는 안경을 만든 사람이 두 사람 있는데, 돈을 받아서 서로 막 돈 때문에 싸우다가 돈을 적게 받은 사람이 썩이 나서 인형을 부숴버립니다. 그러니까 부셔버리니까 주인공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인형이었구나 하면서.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은 뭐 어떤 이론에 갖고 나중에 또 신경병이 도져서 큰 건물에 올라가서 뛰어서 죽게 됩니다. 그런 내용인데, 그 중간에 여기 인형이 교수 집에 있다가 이 주인공이 좋아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 주인공이 애인이 있었거든요. 예, 이건 좀 허망하게 끝나지만 이 코펠리아 내용은 이때 이 아가씨가 이것이 가짜라는 걸 밝히고 자기 애인을 구해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코펠리아 발레에서 제일 유명한 것은 시간의 왈츠, 아주 좋습니다. 나중에 유튜브에서 찾아보면은 아주 아름다운 춤입니다. 볼쇼이 발레단이. 그다음에 이제 유명한 차이콥스키 호두까기 인형 발레 원작을 이제 허프만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원작을 원래 제목은 호두까기 인형과 생지대왕입니다. 지금부터 이 호두까기 인형과 생지대왕의 간단한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두까기 인형 발레는 간단하죠. 1막에는 그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받아서 호두까기 인형을 갖고 있는데 생지가 나왔는 것을 호두까기 인형과 마리가 물리치고, 2막에는 그 과자의 날에 가서 뭐 발레 추고 놀다가 돌아와서 깼다. 이게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 호두까기 인형과 생지의 내용은 상당히 깁니다. 길고 이 상당 부분이 호두까기 인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두까기 인형 발레는 호두까기 인형의 어떤 그 생성과 관련성은 별로 내용이 없는데, 호두까기 인형과 생지대왕의 책은 이 호두까기 인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줄거 이를 간단히 얘기하면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 주인공의 아버지는 의사입니다. 스탈바움시 댁인데 첫째 딸은 루이지고 둘째 오빠는 프란츠고 여기 주인공은 마리입니다. 다른 데는 뭐 발리할 때는 클라라라고 쓰는 데도 있습니다. 되게 마리입니다. 오, 마리가 7살입니다. 7살. 7살이고 요 의사 스탈바움 씨의 친구가 드셀마이인데 얘들이 대부입니다. 대부로서 고등법 판사. 예, 냄새가 나죠. 호프만 자기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이 출연하는 거죠. 시계 기능공으로서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제 선물을 줍니다. 시계 기능공이면 뭐 태엽 같은 거 밖에 잘 만드니까 움직이는 장난감을 많이 줬다는 되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국립 발레단은 마리, 유니버셜 발레단은 클라라, 뭐 그런 식으로 마리 쓰기도 하고 클라라 쓰기도 한답니다. 선물을 줬는데 마리는 호두까기 인형을 받았는데 뭐 오빠가 하도 난폭해서 이빨 3개가 빠지고 부서지고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7개의 왕관을 쓴 쥐가 7개의 머리에 7개의 왕관을 쓴 쥐. 그러니까 이 작품을 잘 봐야 되는데 발레라도 이 쥐가 7개의 머리를 쓴 쥐가 나오면 제대로 작품을 만든 거고 쥐가 머리 하나로 나온 그런 작품은 좀 책을 덜 읽어봤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발레에서는 이런 장면을 읽기는 힘들지만 소설에는 마리가 뒷걸음치다 장식장 유래가 끼어져 다칩니다. 그리고 쥐 군대와 장식장이 있는 인형 군대가 싸우기도 하고 호두까기가 나중에는 인형들을 지휘해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 전투하다가 막 병력이 모자라서 말 한 필이라면 먹은 것도 바꾸겠노라 라고 하는 셰익스피어 역사극 리처드 3세라는 대사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 호프만은 셰익스피어와 괴테 이런 그다음에 뭐 유명한 시인들의 어떤 말을 상당히 많이 써서 많이 도배해 놓습니다. 책에. 어쨌든 전투를 하면서도 인형이 잡히고 신경이 덤빌 때 마리가 왼쪽 실려를 던져서 이제 쥐들이 사라지고 마리는 팔에 통증이 있어서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이게 중요한데 통증을 잃고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마리가 이 책에서 여러 번 쓰러집니다. 그래서 장식장 유리가 팔에 박혀서 피를 많이 흘리고 그다음에 창상열로 며칠 침대에 누워 지냅니다. 그때 이제 이 드레셀마이어 대부가 시기공의 노래를 불러주고 아까 고장난 호두까기 인형을 고쳐서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야 네가 보기에는 이 인형이 좀 못생기지 않느냐 라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호두까기 인형이 못생기진 이유를 드레셀마이어 대부가 일주일 동안 누워있는 마리에게 해줍니다. 첫날부터 약간씩 해줍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필리파트 공주와 마우제 링크스 분 그리고 시계공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단한 호두에 대한 동화가 나오는데 필리파트 공주가 있고 옛날에 어느 왕국에 필리파트 공주가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왕이 이분이 소시지를 상당히 좋아해서 왕비가 소시지를 만든 날은 주위 왕국을 다 초청합니다. 왕과 왕비 뭐 왕자들. 그래서 왕비가 요리를 하는데 돼지 비계를 구울 때 소세지 만든다고 돼지 비계를 구울 때 마오제 링크스라는 이 누구냐면 생지들 나라인 마오졸렌 왕국의 여왕인데 나도 여왕인데 야 나 좀 나눠주라 하면서 비계를 나눠줍니다. 친절하게. 그래서 이렇게 차례대로 먹는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부인의 7 아들이 예의 없이 마구 먹어버려 갖고 비계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지금 주위 왕국의 왕들을 다 초청했는데 소세지에게 비계가 없어서 맛이 없어서 전부 다 막 기절하고 한숨을 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해서 쥐들이 다 먹었다. 그것도 아들들이 예의 없이 먹어서 그랬다고 하니까 왕이 이놈들 다 죽여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정시계 제작 연금술사인 그래서 취한
드루셀마이 아까 그 마리의 아빠의 친구인 드루셀마이를 불러서 쟤들을 다 죽일 지도서를 발명하라 해서 그 여왕은 대충 눈치 보이기는 안 되겠다 싶은데 주의를 많이 줬는데도 읽어받으라고 일가 친척들이 대충 다 거의 다 그 지도서에 대가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생지 여왕은 나는 그렇게는 안 되고 네 딸을 물어 갖고 뭐 어떻게 할 것이다 하면서 사라집니다. 그날부터 그 공주는 고양이를 많이 불러서 지켰지만은 결국은 이제 지 여왕이 필리파트 공주를 물어뜯어서 못생기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다 못 잡은 드루셀마의 책임을 지고 필리파트 공주를 어떻게 좀 고쳐라 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필리파트 특징이 어릴 때부터 호두를 좋아했고 태어날 때부터 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 때 호두를 주면은 별로 그름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루셀마이어가 해결 못하면은, 그러니까 그 쥐가 물고 가서 공주가 털도 나고 못생기고 좀 이상하게 변해갑니다. 너는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공중 점설수사 도움을 받아갖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니까 크라카톡 호두의 알맹이를 먹으면 나아진다고 그런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크라카톡 호두는 뭐냐? 이것은 48파운드 대포가 지나가도 안 깨지고 한번 안 깨지는 호두인데 누가 깰 수 있느냐 하면 한 번도 수염을 깎지 않고 태어나서 한 번도 부츠를 신어본 적이 없는 남자라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호두를 깨서 눈을 감고 공주에게 호두 알맹이를 바치고 뒷걸음으로 7걸음 걸어간 뒤에 눈을 뜨면은 드디어 공주가 옛날처럼 예뻐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들은 당장 길을 떠나서 그런 사람을 찾았는데 호두도 찾고 호두를 깰 사람도 찾아야 되는데 이 이후 15년 동안 찾아다니게 됩니다. 15년 동안 15년 지나도 못 찾았는데 실망하여서 고향 뉴렌베르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마침 이제 드루셀마이어 사촌이 있는 크리스토퍼 차리스 드루셀마이어가 내가 그 크라카톡 가루를 갖고 있네 이야기하면 뭐그 크라카톡 이야기는 책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이게 중국어로 껍데기에 크라카톡이라고 써져 있다고 합니다. 크라카톡 관련 얘기를 길게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또 점쳐보이기네 그 사촌의 아들이 또 크라카톡을 깰 남자인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호도하고 그 사촌을 데리고 갔는데 이제 빨리 하면은, 그러니까 왕국을 물려준다고 할 때까지 버티다가 싹 가서 이제 호두를 깨서 주고 공주인데 먹이고 나오다가 다 됐는데 7걸음 뒤로 물러서서 7걸음을 밟을 내디딜 때쯤에 이제 이런 것을 부인이 그 사촌 아들에 덤벼들어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걔가 갑자기 흉한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다시 예뻐진 공주는 흉한 모습의 그 드루셀마이어 아들 사촌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호두를 먹이고 공주는 다시 예뻐졌는데 원래는 딸과 함께 왕국을 주기로 했는데 못생겼다고 해서 드루셀마이어가 쫓아내버립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못생겨서 쫓아낸다. 그래서 이제 그 사촌의 아들 드루셀마이어가 새로운 모습을 찾는 방법은 머리가 7개 달린 생지왕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아가씨가 진심으로 사랑해 줘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이제 그 말이 일주일 있다가 일어나고 어쨌든 한판 싸움을 하고 마리도 다쳤지만 며칠 후에 호두가 인형이 칼 한 자루만 구해주면 좋겠다 얘기하니까 이제 그 오빠 브리츠가 갖고 있는 인형 중에 안테데린이 칼을 구해줍니다. 그날 밤에 이제 자정에 쥐가 올 때 이 인형이 생지왕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생지왕이 이제 아까 얘기했죠. 머리가 7개 하나마다 왕관이
있는데 왕금, 왕관 7개를 이제 마리아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첫날 마리가 그 슬립을 던질 때는 호두까기 인형은 칼이 없었고 일주일 뒤에 두 번째 결투할 때는 이제 칼로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리 덕에 생기를 쫓아내고 그런 그 기념으로 호두까기 인형이 근사한 것을 보여준다고 해서 이제 인형이 나를 들고 갑니다. 얼음, 사탕, 초원, 크리스마스 숲속, 오렌지, 시네몬, 레모네이드 여러 가지 마을을 거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호두까기 인형이 누나들의 또 이제 말에 속해주면서 이제 내가 쥐하고 싸울 때 실려다 던져주고 퇴역한 대령이 칼도 못 주고 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얘기 하다가 어느 갑자기 소리가 멀어지면서 아득해지는 느낌이 있으면서 마리가 또 떨어집니다. 높은 곳에서 또 그러니까 침대에서 또 떨어진 두 번째 이 사업 아까 그 유리창 깨져가 발 다쳐 지금 일주일째 지금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부모한테 자꾸 하니까 그 부모들은 다 뭐 웃기지 마락하고 봐라 내가 생경은 7개 있잖아 하기는 고등어 판사 드루셀마이 하는 말이 야 그건 너 2살 때 내가 준 선물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부모들이 하다 말에는 말이 안 되니까 마리가 이제 입 다물고 잡배짱 비슷하게 지냅니다. 그래도 몽상가라고 나뭘 하는데 그래 지내다가 혼자 지내다가 한 번은 장식장 앞에서 졸다가 또 호박이 인연을 보면서 나는 필리파트 공주처럼 당신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버리지 라고 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필리파트 공주처럼 당신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말은 정신을 잃고 어제 또 떨어집니다. 세 번째 사고. 그때 이제 판사님의 조카가 젊은 드레셀 마야가 와서 내 청혼을 그러니까 요 말하는 순간 이제 그 호두까기 인형이 마법이 풀려서 왕자가 되게 됩니다. 내 청혼을 받아들여 왕비가 되어 주십시오 하고 1년 뒤에 드레셀 마야 그러니까 총각 드레셀 마야는 금빛 황금마차에 마리를 태워 데려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호두까기 인형과 행기대왕의 내용입니다. 유튜브에 찾으면 발레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으면 많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8개를 차이콥스키가 모아서 이제 발레 곡으로 뽑아서 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품 번호 71A에 8개가 주로 많이 연주된다고 합니다. 스페인 댄스는 8개 안 들어가고 이제 커피, 아라비안 춤, 중국 춤, 차, 러시아 춤은 트레팍이라고 해서 민속 무용입니다. 갈대피리의 춤, 꽃이 올 때 제일 마지막에 되면 이제 전반적인 꼴저 사탕 요정의 춤. 네, 이상으로서 ETF만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